안녕하세요. 나른한 점심시간 뉴스로 바사삭 깨워드립니다. 뉴스 바사삭 MBC 성지훈 기자입니다. 12산 내란 사태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오늘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직접 연락한 인물이죠. 강 전 실장은 또 계엄 선포 직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별검사팀, 순직해변 특별검사팀이 모레부터 공식적인 수사를 개시하는데요. 순직해변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하자마자 의혹의 핵심에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모레 오후 2시까지 특검 사무실로 오라고 통보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산저피님이 대한민국 열도가 뜨거운 월요일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뉴스바사삭 고고싱 하셨고요. 훈이님이 자 오늘도 기운내서 들어가자 하셨습니다. 네, 심은정님이 습도가 엄청 높네요. 바사삭이 정말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셨고요. 마중물님도 오셨고 범카이브님 오냐 덤벼라님 오셨어요. 네, 아 범카이브님 이사 가시는군요. 네, 이사 준비 잘하시고. 아, 인천 앞바다 사이사님 인천 더워요. 덥습니다. 너무 덥다고. 이 리듬감을 살려야 되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더운 여기는 인천 천천천. 네, 리듬감을 잘 못 살리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타란티노님도 덥습니다 하셨고요. 좀 시원하게 방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봄님도 오늘은 날씨가 무지 덥네요. 네, 안드로메다님도 저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에어컨 청소를 끝냈습니다. 드디어 에어컨을 틀 수 있어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에어컨 청소하는 날만 기다렸어요. 네. 메칸도님 오셨고 김영희님이 요새 며칠 동안 우중충한 날씨 탓에 아침 햇빛 보기 힘들었는데 오늘 아침엔 쨍한 일출 볼 수 있었네요 하셨습니다. 네, 박한님, 네, 매버릭님도 더워요. 너무 더운데 전기세 폭탄 오겠죠 하셨는데 아우 더워서 살고 봐야죠. 네, 월요일 시작부터. 김이나님은 에어컨 빵빵 청취 준비 끝 바삭하게 튀겨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정말 더운 월요일이라서 좀 축축 처지는데 오늘 신나게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이죠. 6월 30일 월요일 뉴스 바사삭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갓 나온 바삭한 뉴스들 꾹꾹 씹어서 소화시켜드립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복 오뉴완. 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더 바삭한 온유한으로 이슈들 튀겨드립니다.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더워서 아침부터 두 분도 좀 약간 기운이 좀 없어 보이세요. 진짜 기운이 없고요. 저는 주말에 캠핑 다녀왔거든요. 캠핑이요? 이 날씨에? 뒤지는 줄. 그렇죠. 캠핑은 저 나경원 의원처럼 실내에서 실내. 책 읽고 너무 덥더라고요. 김밥 드시고 이렇게. 그 에어컨 청소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청소만으로는 안 되고요. 꼭 에어컨 트신 다음에 자동 건조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아, 네, 다 말려서 해야지 이게 안 생기죠. 네, 그거 안 하시면은요, 습기 차가지고 또 곰팡이 금방 생기고 냄새 나요. 자동 건조 끝나고 나서 꼭 하셔야 됩니다. 아, 이 꿀팁까지. 네. 박규철님이 이 더운 날씨에 장성철님의 평론 들으러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아빠님은 도쿄 38도입니다. 죽겠네요 하셨고요. 아 진짜 영광군의 레이서님은 튀겨지고 있어요 하셨어요. 강현정의 꿈님도 더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올드재즈님도 대단하시네요. 어제 바다 낚시 가셨대요. 아, 캠핑, 바다 낚시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와 진짜 이 날씨에 건강 조심하셔야죠.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살이 빠졌어요. 탈수 정상으로. 넋이 나간 것 같아요. 가족끼리 같이 가신 거 아니에요? 네, 가족하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 아니, 애는 그냥 잘 놀더라고요. 네. 아니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넋이 빠졌어요 지금. 네, 아 지금 장 소장님 패션이 아주 시원하다고. 아이고 반팔 입고 다니세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얘기부터 해볼 텐데 일요일 새벽 1시쯤까지 내란 특검의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원한 소식은 아닌 것 같고 15시간을 머물렀는데 실제 조사받은 시간이 한 5시간 정도였다는 거예요.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조사 불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또 소환 수사 시키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입을 좀 착 이렇게 좀 이 질문에 이를 들었을 때 느낌이 좀 들어오는데 취재진이 검사일 때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했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오전 조사 받고 점심 식사 마친 뒤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신문을 맡은 박창환 총경 문제 삼으면서 검사가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해서 대기실 바깥으로 안 나오고 버텼잖아요. 요 상황을 이제 다시 검사일 때 그러면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하게 했냐라고 되물은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 박총경이 과거에 불법 체포를 지휘했다. 그래서 고발당했다. 그래서 수사할, 조사할, 신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은 박총경 같은 경우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지휘도 하지 않았다고 좀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법 체포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네, 맞아요. 불법 체포 아니잖아요.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금 그렇죠. 저지한 것 때문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그렇죠. 불법 체포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나 경찰한테 조사받기 싫어. 검사 데리고 와. 내가 왜 내 검찰총장 출신인데 내가 왜 경찰한테 내가 조사를 받아 왜 기분 나빠.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날도 더운데 열불나게 이거 윤석열 얼굴 보고 이게 참 국민들도 힘드시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잘 말씀해 주셨고 억지죠, 억지. 그러니까 아니, 설령 이제 본인은 고발을 했으니까 불법 체포를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뭐 주장이 옳지 않은. 근데 그런다고 아직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닌데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의 주장인데 그런데 피해달라고 바꿔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나는 무죄를 주장할 거다. 난 정당한 방해권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무언중에 이제 이런 제스처로 보여주는 것 같고, 아 그냥 빨리 좀 어떻게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루하루가 저 얼굴 보고 이렇게 이 뉴스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다. 그리고 뭐 피해자가 수사기관 쇼핑할 수 있느냐. 윤석열 정부 때 매번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당시에 뭐 민주당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거든요. 자기가 진짜로 지금 수사기관 수사하는 사람 하는 사람 그 쇼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 윤석열한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경호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민주당이 다른 법안보다 좀 파면당한 대통령은 경호처에서 좀 경호하지 않고 경찰이 경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예요 지금. 혐의를 받아서 수사받는 사람 양 옆에서 건장한 대한민국의 이 공무원들이 보호하고 호의하고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뭐 이게 뭡니까? 아, 정말 보기 싫어요.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당황할 만한 증거를 제시를 했다. 그래서 오전 조사를 받으면서 좀 충격을 받아서 점심 먹고 나니까 이거 조사를 거부하려면 이 조사하는 총경을 문제를 삼은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증언이나 정황적인 증거는 많이 이제 특검 쪽에서 확보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내가 진짜 옛날에 이런 말 했나? 내가 이런 지시를 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진짜 이런 증언이나 증거까지 다 확보했다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좀 뭐 조사받고 재판받는데 불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특검이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파견 경찰이 조사하는 걸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 측에서는 파견된 사법검찰관이 특검 지휘받아서 조사하는 거 전혀 문제 없다. 이거 자꾸 사실과 다른 주장을 윤 대통령 측에서 하는 거 변론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고 수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서 더 이상 자시하지 않고 그 수사 방해 사건 전담할 경찰관 3명 파견 요청했다고 공지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만두지 않겠다. 이거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싸움인데 이를테면 출입을 뭐 지하로 하겠다 아니다 제대로 지상으로 나와라 이런 것부터 지금 하나하나거든요. 출입하는 방식을 해가지고 그리고 조사를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언제 다시 재조사하는 거는 추가 소환하는 거는 날짜 언제냐 이거 지금 하나하나 다 지금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특검할 때 피의자가 이렇게 했으면은 윤석열은 좌시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속내가 그냥 나왔네요. 예. 네. 자기가 이제 검사일 때와 대통령일 때가 너무 다르다. 피의자일 때가 너무 다르다. 그 생각이 들고 뭐 이거 하나하나 봐줄 필요 없다. 예, 법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죠.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겠다. 그냥 그대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차 출석 일정 두고도 지금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내랑 특검이 당초 오늘 다시 나와달라고 통지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뭐 피의자의 건강과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다. 이제 9차 재판 있는 목요일 이후로 출석 일정 미뤄달라고 의견서를 냈고 그러니까 이제 내일 화요일 오전 9시로 출석 요구 일정을 하루 늦춰줬습니다. 특검 측이 이거 협의의 대상이지 합의의 대상은 아니라고 손을 그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중에 2차 조사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 이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이런 뭐라고 무슨 느낌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표현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뭡니까? 짜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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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란수계 혐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밀당하듯이 이럴 일인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상식이 있느냐 합리적이냐 제가 좀 표현을 점잖게 쓰느라고 이런 단어를 썼다라는 점을 지가 한번 해주세요. 다들 지금 댓글 보니까 좋아하시네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나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과연 뭐 맞냐 틀리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거는 같은데 자꾸 이러면은 체포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사실 다 연결이 돼 있지만은 체포에 불응한다든지 뭐 비화폰은 이제 없애라고 한다든지 이런 혐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내란은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이잖아요. 이거는 작은 혐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을 내가 일일이 해야 되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인도 검사라서 알겠지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결국은 이게 증거로 채택되고 그래서 오전에 1시간 조사한 거는 아예 서명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불리한 얘기들을 안 하고 이제 본인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거의 묵비권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를 내서든지 계속 조사를 안 받거나 파행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은 술술술 불 거라고 우리가 뭐 예측을 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검찰이 조사 기법이 부인하지 못할 증거를 딱 들이밀고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거와 관련해서 반응 보고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뭐 거짓말이면 거짓말 이런 증거를 들이밀었음에도 거짓말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소를 하는 거잖아요. 자백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찌질하게 할 텐데 그냥 강하게 푸시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매를 버는 거예요. 네. 지금 특검이 외환 혐의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12월 3일 계엄 전에 지난해 10월에 우리 군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시켰다. 북한이 주장하면서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 공개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네. 이 무인기가 우리 군이 보낸 게 맞고 11월에도 다시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을 자극했다는 군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MBC가 스트레이트팀이 확보를 했습니다. 보도 영상 잠시 보실까요? 어쨌든 하나 소실됐기는 했지만 북한이 제대로 잡지 못하고 허둥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효용성을 확인해서 써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느껴서 이러면 좀 계속 큰일 날 텐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 장교는 또 지난 10월 무인기가 발각됐다는 북한의 발표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오히려 좋아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VIP랑 장관이 그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사령관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지시에 따라 11월에도 무인기 침투 작전이 또 실행됐다고 했습니다.
제보자들은 우리가 보낸 무인기는 소음이 심한데도 저고도에서 전단을 뿌리는 임무를 수행해 발각되기 쉬웠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평양 상공, 그것도 320m 상공에서 한 10바퀴 이상을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는 그런 비행 경로를 입력했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딱 봤을 때 제발 들켜달라 이거 외에는 없는 거. 저는 VIP와 장관이 북한 발표하고 나서 박수 치면서 좋아했다. 너무 충격적인 진술 내용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계엄 요건 확보를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혐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진술이거든요.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부분도 이제 특검 수사가 좀 더 들여다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외환 혐의에 대해서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겠지만 외환 혐의는 제가 봤을 때는 밝혀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외환 유치죄나 여적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적국과 통모하여 아니면 적국과 합세하여, 그러니까 적과 내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짜고 야 우리 무인기 보낼 테니까 니들 이렇게 쏴 이제 이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밝혀낼 수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의심이라든지 정황적인 증언 증거 지금 봤듯이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입증하기는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잘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말씀해 드리는 거죠? 훌륭하신 평론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이게 누가 보낸 거냐 등등등 해가지고 막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 재원이 확인이 되니까 군에서 쓰는 거 중에 이거 연습용으로 쓰는 거잖아. 가장 소음이 심한 거. 더 이상 실전에서는 쓸 수 없는 거를 저고도 비행 320m면 사실 육안으로 그냥 보이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이 이제 박수 치면서 좋아했다는 것까지 하면은 이거는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 최소한 국지전 아니면 포격 그거를 빌미로 해서 계엄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정황적으로는 거의 명백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따로 이제 그 외환 유치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북한이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김정은 싫어하는데 김정은이 그나마 제정신이 박혀서 윤석열보다 훨씬 제정신이 박혀가지고 윤석열에 여기에 말려들지 않고 전쟁이 안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몰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야 윤석열하고 김정은 있을 때 김정은이라도 제정신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 북한 찬양 고무죄가 될 수 있어요. 김정은이 제정신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한해서 딱 이 부분에 한해서 진짜. 예. 이제 이거는 사실 특검에서 더 들여다 보겠죠. 이제 전쟁을 도발하고 어쨌든 전쟁을 하려고 했던 행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 파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는 좀 들여다 볼 것 같고 이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래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첩사령부 등 장성급 주요 지휘관 12명이 올해 들어서 일제히 개인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특검 출범하고 이런 거를 미리 대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맞죠. 휴대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바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주요 지휘관 12명뿐만이 아니라 따져보면은 거기에 계신 주요 간부들 거의 다 대부분 휴대폰을 바꾸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영현 전 장관이 참 몹쓸 짓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약한 고리부터 이거는 쳐야 돼요. 아마 특검이 잘 할 텐데 무슨 얘기냐면 이 12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진술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그 보좌했던 간부라든지 아니면 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밑에 부하 직원부터 하나씩 이렇게 단계 밟아 나가서 증거부터 확보를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휴대폰 진짜 작년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휴대폰 특수였구나. 바꾼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바꾼 사람이 너무 많어. 진짜 휴대전화 특수였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김건희 특검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처, 검찰, 경찰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모두 넘겨받아서 지금 자료 검토하고 있다는 거고 모레부터 이제 현판식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건데 김건희 씨가 지난주 금요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퇴원했잖아요. 퇴원하는 영상 잠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나오네. 뒤로 빠져주세요. 옆으로. 나오네. 휠체어 타고 퇴원을 했는데 뭐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차에 탈 때는 벌떡 일어서서 차를 타고 이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걸 보면 이제 자택에 돌아가서 그렇죠. 과일 먹는 모습도 다 네. 포착이 됐어요. 보면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과일 먹는 장면 그리고 이제 일어서서 다니는 모습까지 다 포착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저런 분들 자꾸 경호처에서 경호하고 저렇게 모셔가고 모셔오고 막 이런 것들 정말 국민들 화나게 할 것 같고 법감정상도 문제가 많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법 개정이 하루빨리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거는 뭐 상투적인 거죠. 나 아프니까 나 휠체어 탈 정도로 다리에 힘도 없고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 나 소환 조사하는 거 피의자 최대한 인권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럼 무언 중에 시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너무 벌떡 일어나서 차에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기에는 그렇죠. 아니 그래서 댓글로 누가 우울증이 다리로 왔나 뭐 이런 얘기도 음. 나왔는데 근데 또 벌떡 일어나서 차에 타니까 그래서- 너무 이게 너무 순간이다. 그래도 어쨌든 뭐 정당한 특검의 수사 조사 요청에는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분명히 본인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요. 건강상 뭐 그렇게 큰 뭐 병은 아닌 것 같고 뭐 쓰러져가지고 정신이 혼미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조사를 요구를 하면 와서 제대로 조사를 받으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휠체어 뭐 예전에 이제 한보 정태수 회장이 휠체어 타서 검찰 이제 출두한 이래로 뭐 검찰 출석은 아니지만 저거는 저렇게 뭐 휠체어 타고 나오는 게 이제 일종의 죄 지은 사람이나 혐의자 피의자들의 어떤 일종의 패션 같이 됐는데 뭐 수사 그러니까 근데 아까 사진으로 영상으로 살짝 보니까 살짝 마르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뭐 일부러 단식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마른 거는 맞는 것 같고 안전뱅이도 일으키는 게 원래 예 꾀병입니다. 꾀병 예 꾀병 뭐 그러니까 수사 조사 받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불러서 조사 만약에 장시간 조사가 힘들면은 충분한 휴식을 가고 아니면은 자주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16개 예. 혐의잖아요. 혐의가 굉장히 많죠. 근데 곱하기 2가 될 것 같아요. 아 곱하기 2요?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그래서 한 32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장 소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 평택항도 있고 그래서 뭐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아마 수사 과정 중에 막 다른 분들이 제보도 할 거고 또 증언도 새롭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수사의 대상이 훨씬 더 확대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건희 수사 특검팀원 같은 경우에는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검사들이 김건희 특검팀에는 좀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요? 이게 좀 어. 내란 특검이나 이런 것보다 좀 어차피 수사가 네, 좀 깔끔할 수 있고 뭔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많이 네, 이제 그렇죠. 공론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수사하기가 이렇게 좀 하기가 더 좋다라는 얘기가 좀 후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선 가면 성과를 내기가 더 낫다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증거가 16개 중에 특히 한 절반 정도는 증거가 그냥 널려 있어요. 널려 있는데 검사가 기소만 안 했을 뿐이에요. 제가 보기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거의 끝났거든요. 그쵸. 그래서 관련자들 지금 다 대법원에서 지금 유죄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그 판단만 남은 거라서 그런 류의 좀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해볼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16개가 다 완벽하게 규명은 안 되더라도 절반만 확실하게 기소할 거리가 나오면은 검사에서 수사하는 사람들도 신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휠체어 미는 것도 일부러 좀 연출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동정심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직도 좋아하고 지지하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고 영부인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아파서 휠체어에서 처량하게 지금 저렇게 밀고 가는 거 그런 사람들을 막 소환하고 조사하고 그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소수의 지지자들은. 근데 동정심 절대로 이번 사건에서는 개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장관 인선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행안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윤호중 의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교육부 장관은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다른 분입니다. 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선에서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그 전반적으로 민주당 의원분들이 이번에도 많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돼가지고 확실히 이게 민주당 정권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제 책임 정치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고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정치력도 있고 예산 법률안 처리하는 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저렇게 임명을 많이 하시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냐. 그리고 이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분들이잖아요. 초창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내년도 지방선거 때까지는 성과를 좀 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눈에 띄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받은 걸 뭐 이런 거 뭐 이제 하마평에서는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에는 이해식 의원이 뭐 얘기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성호 의원은 초반에는 사실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하마평이. 그런데 법무부 장관에 갔다. 정성호 의원이 워낙 또 유연성도 있고 사실 그래서 저는 뭐 잘하시리라고 믿고 윤호중 의원도 뭐 워낙 경륜이 있는 분이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여기 김정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분은 원래 이제 기업인이 아니라 관료 출신이거든요. 네. 기재부에 있다가 여기 임용이 그러니까 여기에 취업을 한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과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 에너지 믹스를 다양하게 하겠다. 탈원전에 대한 탈원전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거를 좀 힘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도 키우겠지만은 지금 원전도 소홀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준 거고 그 교육부 장관은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한 꼭 최초 제안은 아닌데 어쨌든 이번에 그게 공약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힘을 썼다라는 후문이에요. 그 이범 교육평론가 이분도 예전부터 조금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대학 교육이 상당히 많은 좀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이고 장관인가 그 의원이 많기는 해요. 그렇죠. 의원이 많죠.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44% 된다. 네, 44.4% 18명 중에 8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비례로 20번인데 앞에 지금 여러 명이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비례가. 왜냐하면은 위성락 그렇죠. 국가모실장도 빠지게 돼 있고 그리고 강유정. 그래서 김영훈 장관도 지금 잘하면은 장관을 하면서 의원을 딸 수도 있는. 근데 이제 본인이 안 받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은 비율이 너무 높기는 해요. 이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는 대통령제는 상권 분립이 있어서 완벽하게 견제를 하는 거고 이거는 입법부와 이제 행정부가 같이 가는 게 이제 의원 내각제인데 이게 뭐 연구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장관을 겸직했을 때 그 사람의 의원 실적이 어떠느냐. 평균 법안 발의가 14.5건이 줄었다. 이런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립감을 초반에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유능한 사람을 쓴 거는 이해는 하는데 너무 많아지면은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래 의원이 같이 하는 거 찬성하셨잖아요. 좋은 일이죠. 아무래도 이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좀 불가피한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무슨 관료 출신이라든지 교수 출신들 그분들 모셔다 놓고 지명을 하면은 그분들이 과연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런 생각도 들고 부처 장악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한 뒷받침을 행정부에서 제대로 하려면 호흡을 맞춰온 의원 출신들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과거 코로나19 방역 총괄하던 시기에 남편이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했다는 의혹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정 후보자가 국민 추천 인사로 많이 거론됐다고 해요. 특히 이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추천제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적임자라 이런 얘기 많이 했고, 정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주식 논란에 대해서 최근에 이 주식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고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충실하게 설명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정은경 청장이 자 내가 이제 다음 주에는 마스크를 이제 전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쓰게 해야지, 그리고 손 소독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지, 그 발표를 내가 다음 주 한 열흘 후에 해야지, 그렇게 했다가 남편한테 알려줍니다. 다음 주에 마스크하고 지금 손소독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발표할 테니까 그 전에 좀 주식을 사. 이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주식 투자 여부 자체를 문제 삼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시점이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언제 어느 때 몇 주를 어떻게 샀느냐, 그런 것들을 청문회 과정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의사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이제 두 사람 다 서울대 의대 뭐 캠퍼스 커플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둘 다 의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사로서의 어떤 판단 이런 걸로 본인이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뜰 수 있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주식 투자할 때는 가장 잘 아는 분야를, 모르는 분야를 하는 것보다는 아는 분야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 의료나 관련해서 하니까 그 타이밍 자체가 정보 유출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독자적 판단으로 한 것인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밝혀내는 것.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 손소독제나 이쪽을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는 질병관리청장 때 이미 나왔어요. 한번 나왔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더 이제 주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나오니까 그 주식의 사고 판 시점과 그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정은경 그 이제 전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이게 낙마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낙마라고 하기도 웃긴데 하여간 임명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초반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이 남편의 이 주식 문제가 이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이 했다라는 거는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 그게 이제 실제 어떤 내용이 어떻든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건 청문회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번에 있는 장관 임명 중에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시킨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단히 온건한 분이시거든요. 대화 타협, 협상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 된다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 측이 좀 걱정할 수 있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런 것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안 해서 야당을 좀 대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같은 경우도 급진적이 아니라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절차와 내용들을 잘 들어서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상당히 좀 잘된 인사가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정은경 장관 지명자로 돌아가면 사실은 공직자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사용했느냐 아니냐가 관건이잖아요. 이 부분 청문회에서 좀 밝혀줘야 될 것 같고, 의협에서는 사실 정은경 전 질병청장 지명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계 지금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화 상대자로 정은경 지금 지명자를 굉장히 환영하고 있어서 이 문제 좀 꼬인 매듭을 좀 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풀어야죠. 지금 아유 너무 힘들어요. 병원 가기. 안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지금 아산병원 입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하면서 사실은 그 휠체어에 뭐 입원에 이거에 또 공분을 사왔던 이유가, 아니 지금 입원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이게 맞나? 이런 사실 의문도 많이 제기를 했거든요. 실제. 짧게 말씀드리면 전공의 분들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또한 재학생들, 신입생들 있잖아요.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고생해가지고 의대 갔는데 공부도 지금 2년째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것도 해결하라고
이 나라가 있는 것이고 이 뭐 장관들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김용태 위원장 임기가 오늘로 끝나잖아요. 오늘 오전에 퇴임 기자회견 가졌는데 당내 기득권에 관한 변화가 없으면 당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본인은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다시 백이종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서 동료 선배 의원들의 개혁 의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냥 바지사장 비대위원장 당대표격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처음에 우려했었는데 여러 가지 용기 있게 국민의힘과 보수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참 많이 그동안 컸구나, 정치적으로도 성장을 했구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은 좀 안타까워요. 좀 나가셔가지고 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당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지금 당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호소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한번 좀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전당대회 나가보라고 좀 권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 출마를 권유하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이 나가야죠. 자꾸 이제 관저 앞에서 윤석열 지키자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 전당대회에 나가가지고 또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미래가 없어요. 자꾸 이런 분들이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부딪히고 깨지더라도 또 도전하고 그래서 당을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개혁의 불씨를 기록으로 남겼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 개혁의 불씨를 기록으로 남겼다. 불씨는 거의 꺼졌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록으로 이런 시도가 있었다 당에 이런 게 이제 또 환기되고 다시 소환되고 이렇게 할 정도 뭐 이게인 것 같고요. 김용태 의원은 이제 장점과 단점이 좀 극명해요.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단점이 너무 간을 본다. 그리고 너무 줄을 탄다. 뭐 이런 거고 장점은 그만큼 불협화음이 적어요. 당내에서 친윤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김용태를 세운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판에 이렇게 본인이 강력하게 5대 개혁안을 한 거는 너무 내가 친윤에 가까운 푸들 같은 이미지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세게 어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당대회는 또 나와도 승산이 크지 않으니 너무 또 약간 반골 성향으로 찍히는 건 싫으니 이렇게 좀 안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또 나왔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안 나오기로 했으면은 당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개혁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본인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사실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진상규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가족과 국민을 향해 공식 사과했어요. 그러면서 당론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안 바뀌어요. 이게 그냥 평의원일 때는 우리가 뭐 거수기냐 당론을 왜 따르냐 뭐 당론 개별 의원들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해줘라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지도부가 되면은요 당론 따라야지 선당우사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별로 이게 한 수십 년 된 얘기라서 그냥 도돌이표 같아서 앵무새 같은 발언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바뀝니다. 아니 그 여당은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론을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해야지. 그런 명분. 야당은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 정권 지금 저지하고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하고 또한 반대 세력으로서 인정도 받아야지. 그런 명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론을 뭐 안 한다. 당론에 어긋난 개인적인 소신과 활동을 존중해준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상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 자율성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김용태 의원이 얘기한 게 큰 틀에서는 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당내 딱 개파 지금 107명 있으면은 원내대표 뽑으면은 딱 그 TK 중심으로 70표 나오잖아요. 이게 죽어도 안 바뀌거든요. 그냥 평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다지. 이게 그러니까 긴급한 사항에 있어서는 먼저 선 결정 후 재가가 될지언정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좀 마련해 놓는 것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당원들 뭐 돈 들일 필요는 없지만 온라인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의원 대회를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장치를 만드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과거에 좀 당론 결정 과정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양반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은 예, 당론에서 예를 들면은 예,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 체포동의안 뭐 이거를 당론으로 하는 거는 조금 부담된다. 반대한 사람도 있어서 당론으로 안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대한 사람들이 세게 있으면은 당론으로 채택을 안 해요. 민주당은 그나마. 근데 국힘은 그냥 막무가내 우격다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이제 누가 됐든 사실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주류들이 만약에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되면 불가능하고 만약에 반대쪽에서 나오면 가능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오늘 오후에 의총 열고 후임 비대위원장 지명해서 안건 논의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8월 전당대회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 꾸리는 방안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내가 할 거야 이거죠. 아유, 딴 사람들 좀 하라고 좀뭐 접촉도 해보고 섭외도 해봤더니 기간도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시기도 좀 촉박하고 권한도 뭐 어떤 개혁과 쇄신을 위해 전권을 준다 이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으니 그냥 내가 관리형 비대위원장 할게요. 그렇게 뭐 얘기하고 그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과연 개혁과 쇄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 2달이라는 기간이 대단히 짧을 수 있지만은요. 2달이라는 기간 동안 당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극명한 모습이 뭐냐면 전당대회 선출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당원 80, 국민의힘 지지하는 일반 국민 20이잖아요. 이걸 예를 들면 100% 역선택 없이 일반 국민 100%로 해서 민심이 반영되는 당대표와 지도부를 뽑겠다. 나 비대위원장으로 당개혁 요거 하나 내가 완수하겠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영남의 소수의 당원들 그 강경한 당원들 눈치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지금까지의 친윤 영남권 주류 세력들이 계속 권력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기대할 게 없다. 이번 국민의힘 개혁과 쇄신 아무리 얘기하지만 그래서 참 한동안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역할일 뿐만이 아니라 정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게 제가 한번 쭉 읊어볼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3년 좀 넘었잖아요. 지도 체제가 어떻게 보면 이준석, 그다음에 권성동 권한대행, 그다음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다시 권성동 권한대행, 정진석 비대위원장, 김기현,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욱 권한대행, 다시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권한대행, 다시 권영세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 송원석 원내대표. 아, 현기증 납니다, 이게. 와, 어마어마하네요. 예. 여당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래? 지금 뭐 야당이지만 어쨌든 이러니까 당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득하게 뭔가 하는데 지금 한 3달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 한 3달, 4달마다. 이거 뭐를 할 수가 없는 건데 물론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실은 뭐 관리형으로 2달 하는 것도 저는 당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여기에서 뭐 막 길게 할 수 없고 지금 전당대회 열어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번에 뽑으면은 좀 진득하게 해라. 그런데 다음 당대표도 오래 못 갈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될까? 될까? 이런 누가 거죠. 되든 끌어내리든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또 뭐 쫓겨나든지 여러 가지가 또 참 큰일이다. 예, 국힘.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철에 여당의 국회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는 숙식 농선을 벌이고 있는데 SNS에 이제 농성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청바지에 반소매 셔츠에 편안한 차림으로 텐트 앞에서 이제 웃고 있거나 또 이렇게 김밥 사진도 올라와 있고 보면 굉장히 이제 좀 김밥 사진 오롯이 그리고 또 휴대용 선풍기를 쐬면서 이제 휴대폰을 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SNS에 캠핑 같기도 하고 바캉스 같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시계에 눈이 가네요. 아, 시계. 상당히 비싼 시계를 차고 꼭 저러셔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런 농성 같은 경우에는 철야 아니면 단식 이게 들어가요. 근데
저렇게 하시는 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나 이번에 전당대회 열리면 전당대회에 나갈 거야. 그러한 좀 관심 끌기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과 보수파에 상당히 뭐 미래의 지도자로 인정받던 때가 있었죠. 근데 스스로 망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 그 이후에 전한길 씨와 함께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면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상당히 일조한 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이 좀 절박해 보이진 않습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 뭐 전당대회 나오려고 하는 거는 맞는데 그리고 뭐 이제 본인이 좀 결기를 보이기 위해서 한 것도 맞는데 일단 연출을 너무 사진이 너무 밝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단식 투쟁하거나 뭐 삭발 투쟁하거나 그러면 약간 비장미가 좀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고 저쪽에 45도로 저 각도는 김건희 각도인데 저거 왜 저렇게 찍지? 왜 이거를 투쟁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바캉스 같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 로텐더홀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저게? 네. 네. 시원해요, 거기는. 네. 제가 캠핑 갔을 때보다 훨씬 시원합니다. 밤에 전 거의 준 열대야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새벽 3시까지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본인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뉴스가 또 나오니까 아마 전당대회에는 본인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좀 연출을 앞으로는 하시려면 좀 비장미로 좀 컨셉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근데 이 SNS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매번 지금 드럼통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콜드플레이 땡큐 콜드플레이 해가지고 콜드플레이 측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이거 내려달라고 항의를 하거나 그리고 이런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SNS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게 좀 잘 안 되면 안 하시는 게 그러네요. 낫지 않나. 근데 지금.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저게 보좌진들이나 이분들이 다 생각이 없지는 않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의힘 노년층의 조금 지지가 높거든요. 그분들의 니즈에 맞는 거를 지금 생산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제가 외모 품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약간 미모가 어느 정도 출중해가지고 그 고령층의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망가지는 거를 오히려 좀 원하지 않을 수 그런 걸 보여주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맞춤형인데 국민들한테는 사실은 좀 한가해 보이죠 저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김밥이 10,000원짜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댓글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장 소장님도 시계가 눈길을 간다. 휴대용 선풍기 이런만한 거 갖다 놓고 있는 거 자체가 그 말되듯이 이제 숙식농성이다 그러면 좀 절박하고 이게 정말 우리가 그리고 또 보이는 게 보통 그러면 다른 의원들도 좀 같이 참여하고 좀 이렇게 이래야지 힘이 좀 모아져서 이게 좀 힘을 받잖아요. 좀 웰빙 농성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좀 지점이 있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지금 한국갤럽이 지난주에 24일에서 26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3%, 국민의힘 지지율이 23%로 나타나서 격차가 한 20%포인트 났어요. 근데 연령대별로 60대에서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37로 민주당이 앞섰고 70대 이상에서도 민주당이 37, 국민의힘 39. 아주 아슬아슬하게 우위를 차지했거든요. 요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아슬아슬하게 민주당이 뭐 따라 붙었거나 뭐 국민의힘이 아슬아슬하게 우위 차지한 거가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이렇게 지지받는다라는 게 솔직히 좀 이게 더 놀라워요. 아직까지 지지를 받는 게 놀랍다. 네, 60대에서 민주당이 더 높게 나오고 70대에도 많이 따라 붙었다 이거보다 그분들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지하는 게 과연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지지 철회하셔야 돼요. 그래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구나.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변화와 쇄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지지 보내는 것은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을 망치는 거다. 더 따끔하게 지금은 혼내실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지율이 뭐 한 자릿수가 나와도 별로 다급하거나 위급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당장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차기 당대표 나오는 분은 이 지지율을 보면은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지?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떻게 유행수로 지금 하기에는
본인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호평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언젠가 실수도 하고 뭐 인사 낙마자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반사이익으로만 하기에는 이게 본인들의 신뢰가 너무 떨어져 있다. 그게 좀 새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총리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흠결들이 있고 좀 의혹들이 있었지만은 전혀 먹히지가 않잖아요. 이게 야당이 힘이 있고 신뢰가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무기력했을까 그 생각. 그러니까 성찰이 먼저다. 제가 보여. 성철이 문제가 아니라 성찰이 먼저다. 저는 문제 없어요. 네. 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김준희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30일 월요일 뉴스 바삭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 있는 연장 방송 이어가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뉴스 부스럭 타임 시작합니다. 부스럭. 네. 지금 너무 덥죠. 너무 더워서 서울 경기 지역 저녁에 저 이거 요즘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집이 굉장히 높은 층고에 있는데도 러브버그가 새처럼 날아다닌다고. 저도 뭐 어제 산책 나갔다가 막 몸에 막 온몸에 들러붙어서 싶었거든요. 붉은 등우단 털파리가 원래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 28일날 관련 민원이 9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이게 원래 보통 중국 동남부나 일본 오키나와처럼 이게 더운 지방에 주로 서식하는데 2022년부터 우리나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량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해충은 아니라고 하죠. 질병을 옮기지도 않고 뭐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는 이충인데 아무래도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 벌레 자체가 너무 많고 앞을 막 가리니까 너무 무섭고 사실은 이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임종규 님도 러브버그 붙으면 잘 안 떨어져요. 집 안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알렉스 님도 벌레 너무 싫다고. 시크한 매버릭도 러브버그 제일리님 할 일 너무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러브버그 얘기를 막 하시는데 이게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해서 집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는 거라서 이제 문틈 주위에 가글과 물을 섞어서 분무기를 이용해서 문틈에 뿌리거나 물과 세제를 섞어서 뿌려도 잘 접근하지 않고 밝은 옷보다는 어두운 옷을 입으면 다가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 배기가스 좋아해서 이 차량을 비눗물로 정기적으로 청소해줘야 차량 부식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세차하러 가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네요. 7월 초까지는 대량으로 발생했다가 이게 시기가 짧아서 2주 뒤에는 급감한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이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슈크림님이 더워 죽을 것 같아요 하셨고 루시에님은 올해 처음 에어컨 틀으셨군요. 이사나님이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클로에님이 서울 특히로 심하던데 러브버그 하셨고요. 네. 네. 미스님이 창문을 못 열겠다고 하고 이사나님이 이 댓글에서 진짜 싫습니다 하셨는데 이 느낌이 확 살아나네요. 외출하러 가는 김에 빈번히 나타났는데 그래요. 진짜 싫습니다. 네. 저도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충인지 핵충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벌레라는 게 문제다. 너무 싫다. 벌레는 했는데 아스트라님도 벌레는 다 해충이야 난 이러셨는데 그래도 이충이래요. 네. 아이고 이름은 예쁜데 너무 싫다고 하셨고 네 홍시님이 온난화 기후 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데인티브님은 이제 슬슬 없어진다고 토닥토닥 하셨네요. 산에 가면 장난 아니야. 그러게요. 산에 가면 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백메모리님은 지금 창문 열고 선풍기로 버티는데 힘들긴 합니다 하셨어요. 이게 좀 그럴 때는 움직임을 좀 덜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서울에서 올해 들어 첫 열대야가 나타났고 지금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폭염특보가 더 확대 강화되고 있는 거죠.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양평 35도, 광주와 대구 35도, 서울이 31도 안팎으로 예상되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가 더 오를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서울이 뭐 31도 정도라도 체감 온도는 33도라고 하잖아요. 지금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경상도 내륙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다기가 예보돼 있고 예상 강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20mm인데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 당분간 덥고 습한 날씨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한 주 마음 단단히 더위를 잘 이겨내야 될 텐데 아까 도쿄 38도다 이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유럽도 난리래요. 지금 스페인, 이탈리아, 남유럽 국가가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으면서 이제 살인폭염이다. 비상경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뭐 낮 시간대에 실외 노동 금지하고 이탈리아 시칠리아와 북서부 리구리아에서는 이탈리아 노동조합들은 이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극동 지방도 평년 기온보다 8, 9도가 좀 높은 열대성 더위가 이어지면서 시베리아 남동부가 38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시베리아가 38도래요. 그리고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도 최고 기온이 26도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북극에 가깝잖아요. 한여름에도 굉장히 춥거든요. 근데 지금 최고 기온이 26도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지구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비명 지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이고, 네. 하늘바다님이 속보! 내일은 7월 1일이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이네요. 네. 안드로베다님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난하다. 프라이빗이 동토층 다 녹겠다 하셨고요. 임종현님이 방충망에 스프레이 열심히 뿌리고 있어요. 물 뿌리면 죽는다고 해서 방수가 안 됐다고 합니다. 벌레가 라고 러브버그 방지하는 법 알려주셨고요. 타지말님도 얼음 다 녹겠습니다 하셨고요. 인천 앞바다 사이다님 아까 인천 너무 더워요 하였는데 집에 폴라포 포도맛 사놨다고 저녁에 하나씩 먹으려고. 폴라포 좋아하시는군요. 또 다들 좋아하시는 게 좀 다르죠. 여러분은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심은정님은 북극곰들 걱정하셨어요. 박테리아님은 그만 좀 태워라 쓰레기 좀 하셨는데 쓰레기 자체를 좀 덜 만드는 방법을 좀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아님은 아침 8시만 되면 뜨거워서 밖에 못 나간다고. 근데 아침부터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저도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벌써 딱 나가는데 이 습도가 확 몰려와서 너무 힘들다. 출근길부터 너무 어렵다 싶었어요. 클로이님도 폴라포 못 참지 하셨고요. 타지마리는 여름엔 탱크 보이죠 하셨고, 박테리아님 팥 들어있는 비비빅, 김네온퍼플님은 바밤바가 바밤바 맛있죠. 네. 오냐 덤벼라님은 올 때 메로나. 네. 노강훈님 어서 오시고요. 경님은 더위 사냥 좋아하신대요. 네. 뭐 수박밥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이제 영어 닉네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일리님 일회용 안 쓰기 해보세요 하는데 일회용 안 쓰기. 네. 저도 에코백 꺼내서 비닐봉지 좀 덜 써보고 이런 거 조금이라도 더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초로님 드디어 나왔네요. 돼지바. 돼지바 맛있죠. 비비빅 팬이 많으시네요. 카이로스님 바피코 아니었어요 하셨고, 내꼬야님은 나도 수박바 좋아해요 하셨고, 방골 마달못들이라고 더위 사냥이 짱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브라보콘 한행수님이랑 이사나님이 이사나님은 더블비앙코고 한행수님은 브라보콘이래요. 네. 나다님은 조스바, 도경아님 빠피코, 박태련님이 80년대 아이스 과자가 진리라고. 누기고님이 있는데 딱 저격하셨네요. 다들 연륜이 있으시네요. 좀 비비빅과 이런 게. 주연님은 구구콘 얘기하셨고, 바람이님은 깐돌이요? 네. 백골 삼사단은 누가봐 맛있습니다 하셨고, 김네온퍼플님이 탱크 보이는 숙취해소용이라고. 이게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있었죠. 로또마님은 요망때, 심은정님은 아만나. 이거 그 PPL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네, 그 얘기 아이스크림 이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블랙 메모리는 와일드바디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 빵빠레 샌드도 맛있다고 미라클님이 추천하셨습니다. 김은주님은 엔초 추천하셨고요.
아, 지금 호주 온도를 들으니까 부럽네요. 네. 우리아님이 가을에 얼려놓았던 홍시가 좋아요 하셨고요. 아, 지금 온갖 아이스크림이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드시고 또 이 더위를 같이 이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버티셨고요. 오늘 하루도 자,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